네, 씹는 즐거움을 100세까지 오래오래 치아 튼튼 프로젝트 치아 건강 닥터스. 안녕하세요, 윤경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은입니다. 네. 여러분의 치아 건강 지킴이 치아 건강 닥터스. 저희가 첫 방송의 설렘을 이야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이제 어느덧 또 마지막 방송의 아쉬움을 얘기할 때가 됐어요. 그러게요. 마지막인 네. 만큼 또 오늘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저희가 집약적으로 더 그동안 정리해드렸던 내용을 정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참여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생방송 나가는 동안 참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서울전화 02-6677-0012번, 6677-0012번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81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편하게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치아 건강의 지식도 쌓고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치아 건강 닥터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 안녕하십니까 시간입니다. 네. 치아 건강 상식들 저희와 함께 차곡차곡 쌓아보시죠. 자, 추현규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죠. 자, 원장님,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입안에 색깔이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네. 색깔로 인해서 치아 건강의 상태를 또 알아볼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 입속 색깔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구강 질환을 미리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예.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구강 질환 초기에는 통증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입속의 색깔 변화를 통해서 미리 짐작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색깔을 관찰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네. 잘 알까 싶긴 해요. 맞아요. 예, 비전문인으로서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원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색깔이 나타나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어떤 색깔을 조심해야 됩니까? 일단 치아 주변에 붉은색이 나타난다고 하면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오. 입안에 붉은색이 나타나는 경우는 염증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 주변이나 잇몸 쪽에 붉은색을 띠면서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치과 방문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치주 질환이 의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치주 질환이라는 것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게 되면서 잇몸 염증을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그 정도가 심해진다면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치아가 흔들리고 발치하게 되는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예. 붉은색의 적신호가 뜬다면은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잇몸이 약간 붉은 핏빛으로 이렇게 좀 물든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붉은 색이 보이면 반드시 바꿔서 얘기하면 검진이라든가 병원에 가서 꼭 좀 진찰을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잇몸이 치유가 되면서 낫는 경우도 많지만은 예. 혹시 모르니까 그 큰 병을 큰 치주 질환으로 가기 전에 미리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건강 안 좋을 때 이 건강 신호에 적신호가 켜졌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이 구강 내에서도 붉은색이 보이면 적신호가 켜진 거니까 꼭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또 붉은색 말고 다른 색깔도 조심해야 될 색깔이 있나요? 네, 그 붉은색 외에 하얀색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하얀색은 우리가 혀 표면에 음식이나 박테리아가 달라붙으면서 하얗게 백태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 그 백태로 인해서 입냄새가 나타나기도 됩니다. 아하. 특히 요즘처럼 건조한 시기에는 그 세균 번식이 더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예. 백태가 더 많이 끼고 되고 입냄새가 더 많이 나게 되죠. 네. 그래서 양치질 하실 때 혀도 꼼꼼하게 닦아주시고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셔가지고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백태 제거기 같은 거 이렇게 긁어내는 거 요즘 많이 있는데 그런 네. 것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일단 칫솔을 이용해서 예. 제거하시고 그 칫솔로 인해서 제거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백태 제거기를 이용하시면 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양치할 때마다 그거를 계속 써주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저도 그렇고 우리 네. 애기도 그렇고 제가 직접 네. 양치질 하는데 혀도 항상 닦아주고 있습니다. 양치를 하는 만큼 백태도 함께 제거를 해준다는 얘기신 거죠? 네, 백태 자체가 쉽게 제거되진 않지만 예. 양치질 하면서 일부는 제거되고 더 이상 쌓이지 않게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붉은색을 띠면 염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고 흰색이 되면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또 다른 색깔에 대한 주의성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네, 그 붉은색과 흰색을 봤는데요. 예. 네, 이번에 주의해서 봐야 될 게 검은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이요? 네, 오. 입안에 검은색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무서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예. 네, 맞아요. 무서운 질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질환도 있는데요. 네, 사진에서 영상에서 보면 잇몸에 검은색 반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구강암의 일종인 흑색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입안에나 입천장 쪽에 검은색은 흔히 보이진 않아요. 입술에는 이제 우리가 피부에 있는 것처럼 점은 나타낼 수 있지만은 구강 안에 잇몸이라든지 입천장 쪽에 검은색 반점이 갑자기 짧은 기간 동안 커진다고 하면 예. 대학병원이나 큰 기관에 가셔가지고 좀 더 정밀한 진단과 조직 검사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는 잇몸의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는 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예. 이거는 우리 피부 색깔이 다른 것처럼 네. 멜라닌 색소가 잇몸에 침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그 크기 변화도 없고 증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요. 예. 심리적으로 뭐 보기 싫다라고 하면 레이저나 뭐 색소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내 입안에 있는 검정색이 이게 심각한 신호인지 아니면은 앞선 사례처럼 좀 경미한 그런 신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검은색이 보인다고 하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검은색 반점이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커질 때, 갑자기 커질 갑자기 때. 커질 때, 그리고 그 커진 양상이 매끈매끈하지 않고 예. 뭔가 좀 울퉁불퉁한 표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검은색뿐만 아니라 예. 붉은색, 흰색 입안의 반점이나 입안의 구강 질환이 갑자기 커지거나 울퉁불퉁한 표면이 있다고 하면 치과를 가서 꼭 검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색깔이 변할 때는 이렇게 좀 양치아 같은 거 할 때 통증 같은 것도 좀 원래 좀 있습니까? 질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예. 네. 양치질 하거나 우리 잇몸에 손을 닿거나 뭐 맵고 짠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병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불편감이 동반되면서 출혈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양치질 하거나 음식물 드실 때 조금 어떤 통증 같은 게 느껴지면 바로 좀 거울을 달려가서 내 잇몸 네. 상태, 색깔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예. 말 그대로 구강 건강 위험 신호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간색, 검정색, 흰색이 나타나게 된다면 좀 더 면밀한 관찰을 하고 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짜 상식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치아 건강의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해 볼 텐데요. 저희는 10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죠. 네, 치아 건강의 고민과 궁금증을 시원하게 날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시작해보죠.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치아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 생방송이 나가는 동안 서울전화 02-6677-0012번, 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8181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간편하게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월이 흐를수록 신체 곳곳에 나타나는 노화. 치아 역시 피해갈 수 없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퇴행이 치아에 나타나면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게 되는데, 이때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임플란트와 같은 보철물 치료. 특히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유사한 형태와 강도를 지녀 최근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흔히 10년 내외로 알려져 있지만 식립 과정과 유지 관리 방법에 따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용할 수 있는데 큰맘 먹고 한 임플란트 수명을 늘리는 방법. 치아 건강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신 것처럼 이제는 치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게 또 이 임플란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대중화, 보편화가 돼 있다. 자리를 좀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바로 떠올리게 되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자리를 잡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치아 상실로 인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멀쩡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하는 거는 절대 권하진 않고요. 예. 뭐 신경치료라든지 잇몸치료를 통해서 먼저 치료해서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살리고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임플란트가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치아가 상실하게 된다면은 그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양옆의 치아를 깎아서 동시에 거는 부식질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 것보다는 예. 임플란트 하나를 심었을 때 양옆의 치아를 손상시킬 수 없는 손상을 안 시켜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네. 만약 다수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라고 하면 과거 같으면 부분 틀니, 완전 틀니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면서 좀 더 강한 힘으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유지 관리, 심미적으로도 유리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네, 설명해 한번 주시면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네.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화면을 보시면 예. 이제 위아래 틀니를 사용하신 분이었고요.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틀니가 필요 없이 자연 치아처럼 내 치아처럼 자연 치아와 유사한 치아를 가질 수 있고 치아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예. 지금 자료 화면에서는 30대 젊은 남자분이신데요. 30대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있는 부분은 간단한 레진 치료를 하고 충치가 심한 경우는 신경 치료와 보철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했고요. 네. 양쪽 어금니, 아래쪽 양쪽 어금니가 없었기 때문에 예. 임플란트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틀니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어. 30대 초반이 틀니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우. 얼마나 불편했을지. 지금 뭐 100세 시대 생각하면 70년 정도 써야 되는데 네. 잇몸이 남아나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젊은 분일수록 네. 임플란트가 더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후 사진을 확실히 보니까 네. 왜 많은 분들이 좀 임플란트를 선호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임플란트지만 이 영원히 쓸 수는 없다고 들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는 구조적이나 이론적으로 봤을 때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환자분의 건강 상태, 전신 건강 상태, 구강 내 환경, 잇몸뼈의 상태, 유지 관리, 수술하는 치과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수명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신발을 이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날 신발을 산다고 봤을 때 예. 신발을 어떻게 신느냐, 뭐 험하게 신느냐, 조심스럽게 신느냐 하고 내 몸무게가 50kg냐, 100kg냐에 따라서 그거는 씹는 힘에 또 달라서 다른 것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신발을 얼마나 관리 잘하느냐에 따라서 신발의 수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우리 미술 작품처럼 사서 전시하는 게 아니고 입안에서 항상 씹고 저작하고 기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도 잘해야 되고 유지 관리도 잘해야 되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개인마다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 5개 중에 그 의사 선생님으로서 봤을 때 가장 좀 손실을 많이 일으키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네. 이제 수술 정확하게 잘해야 되는 게 예. 중요한데요. 오. 예. 수술하기 전에는 물론 진단과 치료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지 좋은
수술,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음.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나서 환자분의 유지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결국은 임플란트를 좀 지혜롭게 오래 현명하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플란트의 수명을 예. 이제 오래 늘리도록 하려면 물론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정확한 수술, 그러니까 수술에 환자분께서 조심해야 될 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도 개개인마다 맞게 맞춤형 지대주, 맞춤형 크라운이 완성되고 나서 환자분께서 적절한 교합이 발생해야지 그 임플란트가 오래 유지할 수 있고요. 음. 네. 임플란트 치료가 완성 다 되고 나서도 장기적으로 철저한 유지 관리를 꼭 지키셔야지 그 임플란트가 탈 없이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설립할 때부터 정교하고 정밀하게 잘 식립을 해야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게 돼야 일단 임플란트도 오래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첫 단추가 중요하구나라는 음. 생각을 여기서 또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단, 치료 계획이라는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끼워야 되는 거잖아요, 원장님. 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환자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네. 건데요. 임플란트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첫 단계 진단과 치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요. 예. 이 환자 증례를 보시면 치주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잇몸병이 진행돼서 잇몸뼈가 많이 흡수된 그 선을 제가 그린 거고요. 네. 흡수가 됐다는 건 잇몸뼈가 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거죠. 네, 예. 치주 질환이 심하게 되면 예. 그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잇몸뼈를 녹이고 흡수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치주 질환이 많이 심하게 돼서 뼈가 소실된 경우는 씹었을 때 통증도 유발되고 예. 치아가 흔들리면서 결국은 발치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한마디로 잇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금방 무너질 수 있다. 잇몸병이 이 치아 상실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이제 사진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 이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잇몸병이 많이 진행된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경우가 여러 군데 치과를 다녔는데 다수의 치아를 발치하고 틀니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요. 네. 네. 이분도 이제 50대 여성분의 환자였는데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수술하기에는 뭐 당장 무섭고 겁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치과를 다니다가 저희 치과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진단과 최첨단 3D CT하고 진단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세웠는데요. 결국 치아 발치한 거는 4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네. 잇몸뼈가 소실된 부위는 고리식을 통해 잇몸뼈를 회복시키고 임플란트 수술까지 완성시켰고요. 치아에 통증이 있고 뿌리 밑에 염증은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치아는 신경 치료를 통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발치되지 않는 치아들은 적절한 잇몸 치료를 통해서 현재까지 유지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요. 수술 후 그 보철이 완성된 후 5년까지 지금까지도 별탈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분은 특히 본인이 잇몸이 약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도 관리도 잘하시고 정기 검진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내원하시기 때문에 5년간 별탈 없이 잘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명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평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임플란트 치료가 사실 두려워가지고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이 발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발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는 네. 발치가 늦어졌을 때 그 치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잇몸뼈 흡수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잇몸뼈가 급속도로 진행돼서 녹아 내려가면 임플란트 수술하기 어렵고 그 임플란트 수술하기 위한 과정이 고리식도 해야 되며 치료 기간과 비용, 그 환자가 겪는 통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잇몸병이 있는 치아를 다 발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흔들림이 없고
치아 뿌리의 절반 정도까지 흡수된 잇몸병 같은 경우는 예. 잇몸 치료를 통해서 살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거 듣고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네. 연구치 나오기 전에 흔들리면 빨리 뽑지 않으면 막 덧니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치를 해야 하는 그 타이밍, 그러니까 시기를 정말 좀 언제까지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또 이를 뽑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뽑아놓고 나서 또 방치를 하게 되면 아. 분명히 이것도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무리가 가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 어금니 후방 쪽에 뿌리 밑에 염증이 진행된 상황이고요. 예. 검은색 치아 주변 뿌리 주변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흡수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검은색으로 보이는 영역이 뿌리 끝까지 내려간 경우입니다. 예. 이 치아는 흔들리기도 있고 뿌리 끝까지 염증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치가 불가피한 경우였고요. 네. 발치 후 이런 경우는 적절한 시기에 발치를 했기 때문에 잇몸뼈가 자연스럽게 회복됐고요. 네. 자연스럽게 회복된 잇몸뼈는 건강한 잇몸뼈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임플란트 수술 후에도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잇몸 치료하는 시기가 늦어진 경우는 예. 6개월 상간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치아 뿌리의 절반 정도까지 잇몸뼈가 흡수가 되었지만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뿌리 끝까지 잇몸뼈가 흡수된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쑥 꺼졌네요, 정말 검은 부분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치를 하더라도 잇몸뼈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건 기대하기 어렵고요. 네. 그래서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잇몸뼈가 없는데 심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뽑고 나서 또 지금까지는 이제 잇몸이 소실되는 경우를 봤었지만 뽑고 나서 방치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예. 같이 자료하면서 계속 보시면 네. 지금처럼 이제 늦은 잇몸뼈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늦은 발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뿌리 끝까지 심하게 염증이 진행됐고 이런 경우는 발치하면서 뼈 이식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경우를 발치와 보존술이라고 하는 술식입니다. 그래서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뼈 이식을 통하면 뼈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는 않더라도 네. 우리가 인위적으로 뼈가 회복시킨 것을 유도하고 잇몸뼈가 증대되는 것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발치 후 장기간 동안 방치하게 된다면은 네. 그 해당 부위의 잇몸과 잇몸뼈가 흡수가 되고 잇몸 살도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플란트 수술하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뼈 이식도 해야 되고 수축된 잇몸뼈를 증대시키는 잇몸 증대술이라는 부가적인 수술을 또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잇몸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잇몸뼈가. 맞습니다. 우리 몸은 기능하지 않으면 예. 퇴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능을 해야 잇몸뼈도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항상 저희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제때 치료를 받고 그럼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물론 제때 병원에 가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발치를 한 이후에 그 시기를 좀 놓치게 되면 굉장히 치료가 좀 까다로워질 것 같은데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사례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네. 아래쪽 어금니 발치를 한 후 장기간 이제 치료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개의 치아가 발치되었지만 화면에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에 어금니가 앞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완전 네. 거의 누워 있는데요. 네. 예. 시간이 지나면 앞에 치아가 없기 때문에 뒤에 치아가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적당하게 쓰러진 경우는 신경치료와 보철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저렇게 많이 쓰러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통해서 또다시 임플란트를 한 개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임플란트가 치료가 되었다면 쓰러진 치아는 아마 발치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위주로 또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환자들마다 개개인마다 효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방송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또 고민 상담해 드려야겠죠.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치아 고민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문자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70대의 여성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작년에 임플란트를 하셨다가 잇몸에 염증이 심해져서 얼마 전에 제거를 하셨어요. 이 임플란트를 시술한 치과에서는 상악동 거상술을 권유하고 또 다른 치과를 가보니까 뼈가 얇아서 아예 임플란트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두 병원의 의견이 엇갈려서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려고 좀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원에서는 상악동 거상술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뼈가 얇아서 아예 하지 말라. 야, 이게 어떻게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문자 상담으로 봤을 때 네. 모든 상황을 제가 알 수가 없고 예. 네. 뭐 방사선 사진도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작년에 임플란트를 하셨다가 제거한 것도 작년인 걸로 추정되고요. 예. 임플란트 치료한 부위, 시술한 부위가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예. 상악동 거상술을 권유한 거와 뼈가 얇은 거는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뼈가 얇기 때문에 예. 상악동 거상술을 권유한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거 하는 거는 우리 코 옆에 보면은 부비동, 상악동이라는 공기주머니가 있는데요. 예. 네. 특히 상악 같은 경우는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상악동이 큰 경우는 뼈가 얇고 예. 상악동이 작은 부분들은 뼈가 좀 두껍게 남아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 상악에 발치하고 나면 상악동 이 남았는 뼈가 작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그런 경우는 상악동 거상술, 상악동을 위로 들어올리고 뼈를 추가시켜서 뼈 이식을 한 다음에 뼈를 늘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 옆이다 보니까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구조물도 있고 술식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술한 치과에서는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하자고 권유하신 거고 다른 치과는 그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치료가 어렵고 접근이 어렵고 예후도 염증도 한번 생겼기 때문에 네. 또다시 수술하는 거를 이제 권유하지 않은 거라고 추측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인은 지금 같은 건데 네. 지금 좀 다르게 보시는 거죠. 원장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라면 네. 네. 상악동 내부에 염증 예. 상태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라도 임플란트 수술을 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좀 더 자세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일단 임플란트를 하는 쪽을 더 권유를 해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좀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 고민 해결은 또 잠시 후에 계속해 드리고요. 예. 계속해서 또 수명을 늘리는 임플란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수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계속 좀 궁금합니다. 네. 식립 과정 자체가 이게 또 아까도 처음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어떤 과정이길래 이게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네, 이제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단과 치료 계획도 중요하고요. 예. 그 진단과 치료 계획이 잘 세워진 그대로 정확하게 수술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는 치과용 3D CT가 많이 개발되어 있고 발전도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구강 스캐너라는 디지털 장비도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요. 그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임플란트가 식립되면 그 임플란트 자체의 수명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3D 그 CT 이런 구강 스캐너 기존과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조금만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글로만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를 이제 비유하자면 예. 초창기에 네. 나온 핸드폰 카메라는 뭐 흑백이라든지 칼라의 해상도도 떨어지고 많이 영상 떨어졌죠. 촬영 속도도 느리고 예. 지금은 나온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영상 처리 속도, 화질 그리고 카메라의 성능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예. 치과용 3D CT도 처음 나온 것보다는 지금이 나오는 CT가 더 정확하고 더 정확하다 보니까 진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개개인별로 맞춤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그런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확히 어떻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치료 방법을 접목시켰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례를 통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많이 진행하는 편인데요. 예. 디지털 수술을 이용하면 특히 정확한 위치에 식립할 수 있는 장점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수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증례처럼 상악 위턱뼈에는 10개의 임플란트가 수술을 하였고요. 네. 하악 아래턱뼈에는 9개의 임플란트가 총 식립하였습니다. 뭐 둘 다 위아래 총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하루에 하는 것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루하루 나눠서 진행했고요. 특히 상악 같은 경우 1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1시간 내외 정도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물론 수술 시간이 길수록 그만큼 통증과 환자가 겪는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부종도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식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소 절개를 통해서 시간도 단축되고 출혈과 부종, 통증과 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크게 됩니다. 사실 이분은 뭐 사진으로 봤을 때 거의 무치약 상태처럼 거의 치아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니까 더 많이 좀 식립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정확성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분들은 네. 네. 수술을 하기 전에 디지털 장비를 통해서 미리 임시치아를까지 제작하게 되니까 수술 당일날 또는 수술 다음날 임시치아를 바로 끼워드리면서 부드러운 오. 식사까지 바로 가능하게 하면서 틀니는 이제 사용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음. 경우까지 됩니다. 아, 희소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최소 절개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최소라고 해도 조금만 뭐 짠다고 해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만성 질환이라든가 전신 질환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70이 네. 넘으시면.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사진을 보시면은 예. 확실히 딱 느낌이 오실 건데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왼쪽에 2개의 사진은 같은 환자, 또 다른 오른쪽에 2개의 사진은 또 다른 환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 네. 왼쪽 2개의 사진은 당일날 같은 수술 전, 수술 바로 직후의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안에 이제 보시면 마취했던 흔적만 살짝 보이고요. 네. 채소 절개를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봉합사, 꼬맨 자국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주사바늘 구멍 정도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마찬가지 네. 2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갔지만은 예. 채소 절개를 통해서 특별한 봉합이 되지 않는, 그래서 봉합이 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감염도 좋고 전신질환, 고혈압, 당뇨, 전신질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픈 거, 그리고 감염 일으키는 거, 그렇죠. 그런 걸 제일 걱정하시는데 예. 채소 절개를 통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줄여서 환자 만족도를 높이지 않을까. 위험도를 훨씬 낮출 수 있다는 네,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네. 디지털 수술을 통해서 최소 절개를 하는 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진료를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환자분들이 잘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수술 직후에서 항상 이제 환자분께 이제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술, 담배 하지 마세요, 빨지 마세요, 깨물지 마세요, 그리고 씹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면은 예. 뼈와 임플란트는 서로 이제 골융합을 통해서 붙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임플란트 표면에는 티타늄 재질이 있고요. 그 임플란트를 뼈 속에 심으면 뼈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 들러붙게 되는데 네. 네. 상악 같은 위턱뼈 같은 경우는 3, 4개월 정도, 예. 하악 아래턱뼈 같은 경우는 2달 정도가 지나야지 초기 골융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쪽이 더 빠르네요. 네, 골질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얼굴을 보면 위턱뼈하고 아래턱뼈는 같은 일반에 있지만은 예. 서로 네. 분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위는 머리뼈에 해당되고 아하. 아래턱뼈는 팔다리와 비슷한 장골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하.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턱뼈가 더 튼튼하겠네요. 사실상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팔이 우리가 골절이 되면 깁스를 하는 이유가 네. 뼈와 뼈끼리 움직이지 않아야지 그 뼈세포가 들러붙어서 골절된 부위가 치유가 되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 그래야지 골융합이 잘 이루어지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혀로 밀지 마세요, 씹지 마세요, 빨지 마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미세한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고요. 미세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게 되면 골융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 결과는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흡연하고 음주를 하게 되면 어떤 좀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흡연과 음주는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감염. 때문에 네. 물론 감염이 되면 정상적인 뼈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 붙지 못하고 염증세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골융합을 방해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골융합 자체가 더디게 되거나 골융합 실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임플란트에 제한적인 거예요. 아, 그러네요. 비용과 시간 들여서 어렵게 임플란트 치료했는데 음. 오래오래 사용하려면 정말 개인의 관리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중요하다는 거가 느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진단도 했고 치료 계획도 세우고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과정에는 그럼 또 어떤 과정이 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임플란트 수술이 끝나고 나서 초기 골융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들면 예. 이제 치아 머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치아 머리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씹고 뭐 즐길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입안에 보시면 개개인마다 잇몸 모양도 다르고 그 맞물리는 치아, 양옆의 치아의 위치와 형태가 다 다른 것처럼 네. 맞춤형 지대주, 개인 맞춤형 지대주와 크라운, 치아 머리를 만들어줘야지 정확한 힘이 분산되고 그게 임플란트에 나쁜 힘을 가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식립만 하는 게 끝이 아니네요. 예. 간혹가다 저희한테 상담 주시는 분들 보면 음. 임플란트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개개인별로 좀 다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대주나 보철물 만들 때 개인의 치아와 그 잇몸 상태에 따라서 다른 치료가 필요하겠어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면 네.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기성지대주고요. 네. 기성지대주라는 거는 중간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이 들어가는 중간 연결하는 기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예. 기성품은 우리 입안의 모양과 상관없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온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아하.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거고요. 네. 맞춤형 지대주는 그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구강 내 본을 뜬 다음 캐드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맞춤형 지대주를 디자인하고 그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잇몸 모양, 치아 모양에 따라서 적절한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크라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유, 뭐 당연히 뭐 맞춤형이 좀 더 개인에 맞춰서 제작이 된 거니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보철까지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 치료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까? 거의 절반 이상은 끝났다고 아직도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철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환자가 느끼기에는 식사도 가능하고 일상적인 생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 보실 수 있는데 예. 네. 이제는 치료 자체는 끝났지만 유지 관리를 계속 이루어져야지 그 임플란트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가 반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치료 임플란트 수술하고 완성되는 데까지는 짧게는 2달, 네. 길게는 6개월인데 아하. 그 임플란트를 10년, 20년 쓰기 위한 거는 유지 관리 기간이 훨씬 길다고 보시면 자기 됩니다. 거가 되기까지.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자체가 우리가 보시면 자연치아하고 동일한 점은 잇몸병이 같이 걸린다. 그리고 오. 식사에 따라서 임플란트 파절, 치아처럼 파절도 생긴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다르게 충치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잇몸병이 생기는 것도 자연치아와 생기는 잇몸병하고 비슷하지만은 그 속도는 자연치아의 잇몸병보다는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병이 더 빨리 진행된다고 볼 수 그래요? 있어요. 예, 그래서 임플란트 받으신 환자분들이 구강 관리라든지 치간 칫솔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라고 강조를 많이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 임플란트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수직적으로 받는 힘은 강하게 버틸 수 있고요. 측방으로 받는 힘, 옆으로 받는 힘에 대해서는 취약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질겅질겅 씹는 그런 음식물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 네. 본인도 모르게 이갈이라든지 이약물기 같은 안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하시면 마우스피스라든지 뭐 구강 장치물을 이용해서 임플란트에 안 좋은 힘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서 스케일링도 받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임플란트 치료하신 분들도 1년에 한두 번, 뭐 많으면 두세 번 정도 방문하셔가지고 유지관리, 케어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임플란트 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물며 임플란트를 했으면 더 관리가 또 꼼꼼하게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그거를 잘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효과적인 방법은 유지 관리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그 안 좋은 사례들을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극이 좀 되려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과 같이 증례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위에 그림을 보시면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환자분께서 내원하신 이유가 씹을 때 아프진 않은데 좀 흔들리는 것 같아, 좀 움직여라고 이제 표현을 하셔가지고 내원하셨는데요. 임플란트는 뿌리와 치아 머리는 나사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나사라는 구조물은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옆으로 많이 비틀면은 나사가 풀림 현상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나사 풀림 현상이 생겼을 때 좀 흔들리는 느낌을 호소하시는데요.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나사를 쪼으면서 흔들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 보철물을 제거해 보니 미세 파절이 관찰되었습니다. 아. 물론 미세 파절이 생긴 이유는 네. 우리 치아처럼 강하게 씹는다든지 잘못 깨문다든지 그런 경우는 치아 임플란트도 파절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증례를 이제 보시면 예. 아래쪽에 내원하신 이유는 평소에 임플란트 수술하시고 계속 관리도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셨던 분인데 네. 최근에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면역력이 급속도로 떨어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최근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잇몸병에 같이 왔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이제 좌우 비교했을 때 뿌리 끝까지 많이 흡수된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잇몸도 붓고 씹을 때 아프다는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적절한 치료가 또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럼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주위염이라든가 저렇게 미세한 파절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는 결국은 임플란트를 뽑고 좀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그때그때 좀 방법이 다릅니까? 네, 그래서 그때그때 방법은 다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만 풀린 경우는 간단하게 쪼아주면 되고 예. 임플란트 주위염도 경미한 경우라고 하면 우리 잇몸 치료를 하고 뭐 적절한 뭐 뼈 이식을 통해서 계속 유지할 수는 있지만 예. 임플란트 자체에 파절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치아가 부러지면 치아 뿌리가 부러지면 발치하는 것처럼 임플란트 뿌리가 금이 갔거나 부러졌을 때는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됩니다. 아, 부러졌을 네, 때는. 제거하고 다시 수술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염도 자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네. 간단한 출혈이나 잇몸 부종이 있을 경우는 잇몸 치료를 진행하시고 경미한 뼈가 흡수된 경우는 잇몸 수술을 통해서 더 이상 염증이 진행 안 되도록 관리를 하는 거고요. 잇몸뼈가 중증도 이상 흡수가 된 경우는 임플란트를 제거해서 더 이상 염증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뼈 이식을 통해서 다시 뼈를 회복시킨 다음에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입안이 좀 예민한 부위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사실 임플란트 수술이 잘 되면 가장 좋겠지만 뭐 이 병원 갔다가 예후가 잘 안 좋아서 다른 병원에 또 내원해서 재수술을 받는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재수술 사례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증례는 2015년도 5월 달에 타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셨고요. 예. 이분은 아무래도 뭐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뭐 이사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치료받았던 치과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 관리를 받지 못했던 분이었고 예. 간혹 어떤 분들은 입안에 아무 불편감 없으니까 아무 불편감 없으니까 치과를 방문하지 못해서 잇몸병이라든지 뭐 치아 파절, 임플란트 파절이 진행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네. 제 위에 케이스에 보시면 2015년도에 수술하셨지만 그때부터 이제 잇몸병이 좀 서서히 진행되다가 2022년도에 본인 내원했을 때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자연 치아까지 잇몸병이 진행된 경우고요. 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 치아보다는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병이
더 급속히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이 진행된 임플란트는 제거하고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재수술 진행했고요. 위에처럼 경미한 임플란트 염증은 주위 염증은 잇몸 치료를 통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유, 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정말 저희가 전화를 받아보면 가끔 그런 사연들이 많이 오거든요. 아니, 다니던 병원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맞아요. 문을 닫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일은 좀 없어야겠지만 그럴 때는 정말 난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재수술이라든가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잇몸 질환, 잇몸에 대한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례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아까 처음에 좀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진짜 내 가족이다. 내 가족 임플란트 해주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예, 있죠. 그러면 예. 그분들한테만 정말 공개할 수 있었던 네. 그 정말 잇몸 관리 잘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짚어주고 가세요. 네. 잇몸 관리가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요. 예. 네. 잇몸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잇몸 속에 치아와 잇몸 속에 세균들이 오랫동안 유지했을 때 잇몸병이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세균이. 네, 그러면 오히려 청소가 잘 된다면 예. 잇몸병을 더 이상 진행시킨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고 나서 예. 음식물 끼는 경우를 발생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물 끼면은 음식물이 그 안에 고여 있을 때 세균이 계속 유발하게 돼서 잇몸병을 만들어지는데 만약 음식물을 끼지만은 거기가 청소가 잘 된다라고 하면 잇몸병이 더 이상 진행되는 걸 막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간혹 음식물이 많이 끼는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면 오히려 공간을 확 열어줘서 청소가 잘 되게 만들어주면 오히려 틈을 좀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네. 오히려 청소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잘 끼고 잘 빠지면 오히려 이제 잇몸병을 안 생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틈 세균 관리를 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양치질. 예. 그리고 네. 치실이 생각보다 네. 치아 사이사이에 청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고요. 치실이요. 예, 그러니까 임플란트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잇몸뼈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네.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런 경우는 치간 칫솔을 통하면은 임플란트 사이사이의 공간까지 청소가 다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치실 사용할 때도 그냥 끼웠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네. 끼우고 닦아야 됩니다. 닦고 뒤로 좀 이렇게 예, 당겼다가. 닦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사이사이 청소가 깨끗하게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저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정확한 좀 좋은 더 그 청결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이렇게 잇몸 관리를 잘 못하고 임플란트 이후에 관리 못하는 얘기만 들어서 조금 네. 디프레스가 처졌다면 네. 이제는 좀 희망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잘 됐을 때, 관리가 잘 됐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좀 얘기를 짚어주시죠. 네, 증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3년도 8월 달에 다 수술한 환자분이고요. 예. 이분들이 2022년도까지 최근까지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잘 방문하셔가지고 검진과 청소 관리를 받고 계신 분인데요. 네. 2013년도에 수술한 임플란트들이 아직까지 뼈 흡수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불편감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신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불편감 없이 잘 사용했기 때문에 네. 목표는 이제 20년, 30년 동안 계속 불편감 없이 사용하는 게 저와 환자가 해야 될 목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분은 아무래도 양치와 치간 칫솔을 잘하셨나 보죠. 네, 엄청 강조합니다. 엄청 오실 때마다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잘 관리만 한다면 10년은 물론이고 20년도 열심히 또 유지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자, 여러 가지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고민 해결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로 고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80대 남성분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버지 사례인가 봐요. 아버지께서 틀니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좀 한계에 부딪히신 것 같아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틀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잇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 편이라 어느 것이 좀 더 편하실지 모르겠어요. 비교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세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임플란트 치료와 임플란트 틀니 중에서 어떤 치료가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단순히 틀니를 사용한다는 단밖에 없는데 예. 네. 지금 위아래 다
틀린지 부분 틀린지에 따라서 또 치료 계획이나 방법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대부분 제 위아래 틀니 사용하시는 분은 위 틀니는 불편감 없이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 네. 아래쪽 틀니가 잘 빠지고 잇몸이 눌려서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위 틀니가 잘 유지된다고 하시면 아래 틀니는 위가 틀린데 밑에가 또 강하게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틀니를 선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위에가 다 자연치아다. 그러니까 맞물리는 치아가 다 자연치아고 튼튼하다라고 하시면 임플란트 틀니는 못 버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 개수를 늘려서 강하게 붙이는. 그래서 서로의 궁합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임플란트가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예. 뼈가 안 좋고 네. 연세도 많고 혹시나 또 뭐 전신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하면 또 무리한 수술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고통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환자분의 전신 건강, 뼈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틀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장님 연세가 있다 보니까 아예 무취학 상태이실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래 위에 다 틀니를 만약에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위에 틀니가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네. 아래쪽에는 임플란트 틀니를 권합니다. 전체 틀니를 쓸 때도 위에가 괜찮다면 네. 아래는 임플란트 틀니를 한다. 어떤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플란트 틀니는 예. 임플란트를 2개 또는 4개를 걸어서 심어서 그 임플란트 위에 틀니가 얹어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지대가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네, 예. 자연 치아처럼 그 치아에 고리가 연결돼서 틀니를 유지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래쪽 틀니가 불편한 이유는 상악처럼 위에처럼 틀니가 입천장에서 받쳐준 구조물이 면적이 적어요. 그래서 혀나 입 말씀하실 때 입술에 의해서 틀니가 자꾸 빠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잇몸이 헐고 눌려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데요. 그 임플란트가 안 흔들리고 안 빠지게 하는 정도의 임플란트 개수만 2개 내지 4개 정도만 심으면은 그 임플란트 유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또 살펴주셨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은 여기 이제 상담 방송 중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예. 꼭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건강한 임플란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치료 전에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건강한 임플란트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네. 환자분 전신 건강 상태가 우선 좋아야 되고 잇몸 뼈 상태가 좋아야지 임플란트 수술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임플란트도 오래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상태에서 잇몸이 안 좋다 하더라도 구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입안의 잇몸 상태, 그러니까 건강한 잇몸 상태를 만들고 우리 몸의 전신 건강 상태도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게 좋다고 보실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내 치아 건강 상태가 좀 좋은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일 텐데 네. 이게 내가 언제 병원을 가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증상일 때만큼은 병원을 좀 꼭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입속 질환은 다른 예. 질환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인지하기 어려운 게 이제 많아요. 그래서 치료 예. 시기가 놓치기 쉬운데요. 특히 임플란트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화면에서 같이 보시면 네. 나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가끔 잇몸에 붓고 피가 난다. 아프진 않지만은 임플란트가 흔들린다. 네. 아니면 씹을 때 임플란트가 아프다.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한 원인이면은 빨리 해결하는 게 큰 원인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고 큰 원인이 발생하더라도 더 염증이 번지기 전에 적절하게 임플란트를 제거한다든지 잇몸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이 치아건강 닥터스의 마지막 순서인 만큼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나 이 치과 의사로서 정말 당부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 좀 뭐 없을까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일단 네. 치과 치료도 다른 치료와 마찬가지지만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 예방이 중요하고 본인이 이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빨리 치료를 받아서 더 큰 병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 또 유지 관리를 하셔야지 그 반복된 문제점이
막을 수 있으면서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유지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들어왔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정말 예방만큼 중요한 게 없고 또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절대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네. 시기를 또 잘 지키시고 유지 관리까지 이 3박자를 좀 잘 지키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네.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양치 잘하시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영규 원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의 치아 튼튼 프로젝트 치아 건강 닥터스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 상담을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실시간 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그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